가장 연약한 얼굴 뒤에 가장 날카로운 정의의 칼을 숨긴 여자. 대한민국 최고 법관의 자리에 오른 전기현. 법의 문을 지키는 완장찬 폭군.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믿었던 오만한 박용수. 그리고 운명의 아침. 정의의 신전 가장 낮은 곳에서 두 사람의 악연이 격돌한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얕보고 감히 법의 심장을 폭력으로 짓밟는다. 가장 질서정연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가장 야만적인 폭거하지만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내동댕이 친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이 신전의 새로운 여신이라는 것을 한 번의 폭력은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극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그녀는 이제 판사가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대한 악의 제국에 홀로 선전포고를 한다. 진실을 향한 그녀의 추적이 시작되자 과거의 망령들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깨어나는데 과연 그녀는 거대한 권력의 방해를 뚫고 20년 전에 묻혀버린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법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심판 앞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복수와 정의. 그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그녀는 과연 괴물들을 심판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대법원. 새벽의 푸른빛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서초동의 거리를 감싸고 있었다. 법원 청사의 거대한 기둥들은 마치 신화 속 신전의 그것처럼 어둠 속에서 장엄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신전의 가장 깊숙한 곳, 대법정.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그 공간은 신성하고도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때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정기현. 40을 간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대신 밤샘 연구의 피로가 옅게 배어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지극히 평범했다. 낡은 트렌치코트, 편안해 보이는 단화, 그리고 어깨에 맨 캔버스 가방. 그녀는 법원 청소부나 혹은 너무 일찍 도착한 방청객처럼 보였다.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 법관인 대법관으로서 첫 재판을 맡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역사적인 날의 아침을 화려한 취임식이 아닌 이 텅 빈 법정의 침묵 속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그녀는 법복을 입기 전 평범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이 공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법정의 중앙을 가로질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재판장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법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억울한 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모이는 곳, 진실이 거짓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터,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과거와 그녀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교차하는 신성한 재단이었다. 그녀가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어이, 아줌마.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법정의 신성한 침묵을 무례하게 깨뜨렸다. 전기현이 돌아본 곳에는 떡 벌어진 어깨와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법정의 경위를 책임지는 법원 경위 박용수였다. 그는 이 법정을 자신의 영토로, 그리고 자신을 그 영토의 왕으로 여기는 남자였다. 그는 전기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른 새벽부터 허락 없이 자신의 성전에 침입한 불결한 외부인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방청객이면 시간 맞춰서 밖에서 기다려. 어디서 함부로 재판장석을 만지고 있어. 그의 말투는 권위가 아닌 순수한 폭력성에 기반을 둔 위압감으로 가득했다. 전기현은 그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박용수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상대가 공포에 질려 비굴해지는 모습을 즐기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죄송하면 다야. 여기가 무슨 동네 놀이터인 줄 알아. 신분증 좀 보자. 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려 했다. 전기현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다. 몸에 손대지 마시죠.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 눈빛에서 박용수는 아주 잠시 자신이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어떤 종류의 권위를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저런 볼품없는 계집 따위가 어쭈 눈깔에 힘주는 것 좀 봐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여기서 왕이야. 왕 너 같은 것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법원에 평생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그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의 힘을 가장 확실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정기현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밀쳐버렸다. 정신 차려. 이 여자야. 그녀의 몸이 종잇장처럼 날아갔다. 쿵 하는 둔탁한 끔찍한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몸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신성하게 어루만지던 바로 그 재판장석. 법대의 단단한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녀는 비명 대신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깨와 등에서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박용수는 자신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의 최후였다. 그는 쓰러져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경멸을 담아 말했다. 이제 좀 알겠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여기가 누구의 구역인지. 바로 그때였다. 대법정의 모든 문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열렸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살아있는 전설들, 12명의 대법관들이 그들의 첫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인자하지만 엄격한 표정의 대법원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신성한 제단 아래 초라한 행사에게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의 앞에 오만한 포식자처럼 서 있는 법원경위 박용수를. 대법원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지금 이게 무슨...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른 대법관들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정 대법관님이라는 그 한마디, 그것은 박용수의 세상 전체를 파괴하는 신의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뇌가 정지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법관들이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달려왔다. 정 대법관님, 괜찮으십니까? 당장 의무실에 연락해. 박용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자신이 폭력으로 짓밟고 재판장석에 내동댕이 친 저 초라한 여자가 오늘부터 자신들과 함께 이 나라의 사법부를 이끌어갈 최연소 신임 대법관 전기현이라는 사실을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 위로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전기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걱정하는 동료 대법관들이 아닌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박용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그 안에는 오직 법 그 자체와도 같은 차갑고 무자비한 약속만이 담겨 있었다. 네오는 방금 너 자신의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막이 그렇게 올랐다. 그리고 한 남자의 인생을 영원히 파괴할 가장 조용하고도 잔인한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법원장과 동료 대법관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정기현은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가벼운 뇌진탕과 어깨 타박상.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통증이 어깨의 멍 자국보다 더 생생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병원에는 사과를 위한 고위 법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과도한 친절과 우려 앞에서 완벽하게 차갑고 이성적인 대법관의 가면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의 그 빈틈없는 태도는 오히려 법원 수뇌부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모두가 돌아간 후 병실에 홀로 남은 그녀는 비로소 가면을 벗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일으켜 자신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가죽 주머니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대신 행성을 닮은 동글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의 유일한 동생 제인이 남긴 유품이었다. 차가운 조약돌의 감촉이 그녀의 기억을 18년 전 별들이 무너지던 그 밤으로 되돌려 놓았다. 회상 18년 전 별을 사랑했던 소년, 그때의 전기현은 법대생이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천재적인 남동생 정재인이 있었다. 재인이는 별을 사랑했다. 그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줄줄 외웠고 자신의 작은 망원경으로 우주의 신비를 탐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두 남매는 서로에게 부모이자 친구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누나, 내가 나중에 커서 진짜 멋진 천문학자가 되면 내가 처음으로 발견하는 별에 누나 이름 붙여줄게. 약속. 제인의 그 맑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밝은 별이었다. 비극은 아주 평범한 날에 찾아왔다. 제인이는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에 나갔다. 그 자리에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장, 아들인 조민혁이 있었다. 조민혁은 부모의 재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 작은 폭군으로 군림하던 아이였다. 그날 술에 취한 조민혁은 다른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제인이는 특유의 조용한 정의감으로 그 앞을 막아섰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분노한 조민혁과 그의 무리들은 제인이를 가르쳐주겠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인근의 한적한 재개발 공사장으로 끌고 갔다.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이는 공사장에 쌓여있는 철근 더미 아래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사건을 담당한 것은 당시 서초경찰서의 젊은 형사 박용수였다. 그는 야망에 넘쳤고 권력에 아부하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조민혁의 아버지를 확인하자마자 사건의 방향을 정해버렸다. 그는 조민혁과 그의 친구들의 입을 맞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정재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공사 자재 위에서 장난을 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불의의 사고라고. 그는 제인이의 몸에 남아있던 폭행의 흔적들을 무시했고 유일한 목격자였던 제인이의 친구를 협박하여 침묵시켰다. 사건은 청소년의 치기 어린 장난이 부른 비극적인 사고사로 너무나도 빠르고 간단하게 종결되었다. 정기현과 그녀의 가족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돈도 백도 없는 평범한 그들의 절규를 세상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었던 법과 정의가 얼마나 쉽게 돈과 권력 앞에서 무력해지는지를 깨달았다. 법은 약자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강자의 죄를 덮어주는 비담보에 불과했다. 동생의 장례식, 비가 내렸다. 그녀는 제인이가 선물했던 조약돌을 쥔 채 동생의 영정사진 앞에서 피눈물로 맹세했다. 단순히 변호사가 되지 않겠다고, 이 썩어빠진 시스템의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쥔 법 그 자체가 되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그 힘으로 동생을 죽인 괴물들과 그 괴물들을 보호해준 이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시 현재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난 정기현 대법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박용수와의 만남은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남자가 그녀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제 발로 심판대 위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충직한 비서관 초해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첫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한치의 감정도 없이 냉정하고 정확했다. 최석이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18년 전 서초구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고등학생 정재인 군 사망 사건. 당시 담당 형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계 소속 박용수 경장이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건 기록을 대법관의 권한으로 열람을 요청하세요. 경찰에 보관된 원본 자료는 물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그리고 당시 봉인되었던 모든 비공식 내사 기록까지 먼지 하나까지 빠짐없이 찾아내세요. 그것은 18년간 멈춰있던 정의의 톱니바퀴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장엄한 시작의 명령이었다. 법정 입구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쓸어버릴 거대한 해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법원 청사는 보이지 않는 파문으로 조용히 술렁이고 있었다. 법원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법정 경위의 신임 대법관 폭행 사건. 마동철은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제되었고 대법원장 직속의 특별감찰팀이 꾸려졌다. 법원 전체가 상처 입은 여왕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정기현 대법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산더미 같은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늦은 밤까지 판결문을 작성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오히려 법원 전체를 더 큰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거대한 무언가가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전쟁은 모두가 잠든 밤 그녀의 집무실에서 시작되었다. 충직한 최석이는 그녀의 명령에 따라 18년 전 그녀의 동생 정재인 군의 사망 사건 기록 전부를 그녀의 책상 위로 가져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십 개의 기록물 상자.
그것은 지난 18년간 그녀가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비극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외과 의사가 환부를 살피듯 냉철하고 정밀하게 기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은 박용수가 설계한 대로 비극적인 사고사라는 결론을 향해 치밀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거짓의 틈새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그녀는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선우 군의 진술서였다. 최초 진술서에서 선우는 조민혁과 그 무리들이 제인이를 집단적으로 폭행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며칠 뒤 담당 형사인 박용수와 단독으로 추가 면담을 가진 후 작성된 두 번째 진술서에서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제인이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180도 말을 바꾸어 놓았다. 한 소년의 양심이 보이지 않는 협박 아래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가 기록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두 번째 균열은 CCTV 기록이었다. 사건 현장이었던 건설 현장 입구에는 분명히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사 기록에는 사건 당일 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력 이상으로 인해 녹화 영상이 손상되어 복구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기술적 소견서에 최종 확인 서명을 한 사람은 당시 박용수의 직속상관이자 부패 혐의로 악명이 높았던 서초경찰서의 형사과장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균열은 부검 보고서에 있었다. 최초 부검을 담당했던 국과수 부검인은 제인이의 시신 곳곳에서 단순 추락사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다발성 타박상과 방어흔을 발견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최종 부검 보고서에는 박용수 형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이 모든 상처들이 추락 과정에서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애매한 결론으로 바뀌어 있었다. 증인, 증거, 그리고 시신, 진실을 말해야 할 모든 것들의 입이 박용수라는 한 남자의 손에 의해 강제로 닫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었다. 명백하고 체계적이며 악의적인 진실 은폐 행위였다. 한편 자신의 인생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박용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짜 주인을 찾아갔다. 바로 18년 전 자신의 범죄를 덮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을 충직한 사냥개로 만들어버린 남자.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이 된 백상진 회장이었다. 박용수는 백 회장에게 새로 부임한 대법관이 18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까지는 몰랐다. 그저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독한 여자 판사라고만 생각했다. 백상진 회장은 그 보고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난 18년간 수많은 위협들을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눌러왔다. 고작 판사 하나쯤.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판사면 뭐 어쩌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있나. 그 여자 뒷조사나 해. 남자 문제든 돈 문제든 뭐든 찾아내서 언론에 터뜨려 흠집내서 옷을 벗기든 아니면 다른 걸로 입을 막든 알아서 처리해. 그는 아직 자신이 상대해야 할 여자가 18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한 소년의 누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음모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기현 역시 감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집무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 있던 제인이의 사건 파일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 위협은 그녀를 두렵게 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낡은 서류 더미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저들의 거짓을 꿰뚫을 살아있는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최석희에게 18년 전 동생의 친구였던 김선우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사건 이후 극심한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여러 번의 이사와 계명을 거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워버린 상태였다. 수사가 벽에 부딪혀 있던 어느 날 저녁, 그날도 전기현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로 발신인 불명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18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제인이와 선우가 교내 천문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작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강원도의 어느 작은 천문대의 주소였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돕고 있었다. 진실이 묻히는 것을 원치 않는 또 다른 양심의 목소리였다. 전기현은 그 주소를 들고 다음 날 새벽 홀로 강원도로 향했다. 음모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마동철은 그저 폭력적인 사냥개였을 뿐이다. 백상진은 그 사냥개를 부리는 주인이었다. 그리고 그들 외에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수많은 공범자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법정 안에서의 싸움을 넘어 과거의 모든 관련자들을 찾아내 진실을 재구성해야 하는 거대한 추격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독백이 새벽의 안개 속에 흩어졌다. 너희들 모두 결국에는 내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내 동생 제인이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정의의 이름으로. 직위 해제된 박용수는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았다. 판사 폭행이라는 죄목만으로도 그의 남은 경찰 인생은 끝장이었다. 하지만 그를 진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전기현 대법관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18년 전 자신이 묻어버렸던 그 끔찍한 진실의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비오는 밤 비밀리에 자신의 옛 주인이자 현재는 재계의 거물이 된 백상진 회장을 찾아갔다. 18년 전 자신의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박용수를 돈으로 매수하고 진실을 조작했던 바로 그 남자.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백상진 회장은 와인 잔을 흔들며 공포에 질린 박용수를 거만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18년이나 지난 일이야. 증거도 증인도 없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회장님,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바로 18년 전에 죽은 정재인이의 누나입니다. 박용수의 절규에 백상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는 곧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익숙한 남자였다.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다시 돌아왔다라. 재미있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18년 전 우리가 저질렀던 유일한 실수는 그놈의 친구 놈을 살려뒀다는 거야. 그놈의 입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는 박용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 친구 놈, 김선우라고 했나? 당장 찾아내. 그리고 그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게. 사냥개는 주인의 새로운 명령을 받고 다시 피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한편 전기현은 익명의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향하고 있었다. 굽이치는 산길을 운전하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동생의 친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산 정상에 외롭게 자리 잡은 작은 국립 천문대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18년 전에 소년을 만났다. 한때는 별을 이야기하며 반짝이는 눈을 가졌던 소년은 이제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깊은 죄책감과 공포에 잠식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천문대의 야간 연구원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밤하늘의 별과만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정기현을 보자마자 유령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렸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18년 전 일은 전부 잊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필사적으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전기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동생 제인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이 함께 꾸었던 별의 꿈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동생이 남긴 작은 조약돌을 보여주었다. 선우 씨, 저는 당신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지난 18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다친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하지만 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괴물들은 여전히 밖에서 웃고 있어요. 제인이의 마지막을 이대로 거짓 속에 묻어두실 건가요? 그녀의 진심에 김선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지난 18년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백상진의 아들 백주혁의 일방적인 폭행, 저항 한번 못하고 쓰러져 가던 제인이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사건 이후 자신을 찾아와 죽음으로 협박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던 젊은 형사 박용수의 그 악마 같던 얼굴까지. 그는 지난 18년간 매일 밤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지옥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모든 고백을 마치고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순간이었다. 천문대 아래쪽에서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뚫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박용수가 그들보다 한 발 늦게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다. 어서 피해야 합니다. 김선우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는 천문대 뒤편 숲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용수와 그의 부하들은 이미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박용수는 확성기를 들고 비열한 목소리로 외쳤다. 김선우 씨, 오랜만이네. 그리고 정재인이 누님도 함께 계셨군. 아주 잘 됐어.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어. 얌전히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이 산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테니. 절체절명의 순간 김선우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서랍에서 낡은 외장 하드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전기현에게 건넸다. 이 안에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18년 전 박용수의 협박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기 직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들을 이곳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제인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백주영 무리들이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까지.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며 그는 정기현을 비밀 통로 쪽으로 밀었다. 판사님이라도 먼저 탈출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인이에게, 그리고 제 비겁했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마지막 용기로 바꾸었다. 그는 천문대의 비상연료 탱크 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손에 쥐었다. 혼란을 틈타 전기현은 필사적으로 어둠 속을 달렸다. 잠시 후
그녀의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다. 전기현은 멀리서 불타오르는 천문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 남자의 목숨과 맞바꾼 진실의 무게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염원을 짊어진 무겁고도 신성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상월자기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화염은 박진석이라는 한 남자의 고귀한 희생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경찰은 낡은 농가의 가스 폭발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마동철과 강민국은 마지막 남은 위협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마침내 20년 묵은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안도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축배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태워버린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았다. 김태우가 마련한 새로운 안전가옥. 이문경은 밤새 박진석이 목숨과 맞바꾼 하드 드라이브를 분석했다. 그녀의 곁을 충직한 최석이와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하는 김태우가 지키고 있었다. 하드 드라이브 안에 담긴 내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20년 전의 비리를 증명하는 데이터를 넘어 박진석이라는 한 천재 과학자가 스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 20년간 홀로 외롭게 완성시킨 위대한 연구의 결정체였다. 강민국이 군에 납품했던 천궁 레이더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와 그것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녀의 아버지 임재혁 박사의 이론이 완성된 형태로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박진석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마지막 영상 유언이 들어있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20년 전 사건의 모든 진실과 강민국의 협박, 그리고 마동철의 악행을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죽어서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이다. 김태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이 증거들을 당장 언론에 터뜨려야 합니다. 강민국을 대통령 선거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문경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고 여론은 돈과 권력 앞에 선동당할 수 있어. 나는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적인 심판을 원해.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바로 이 나라의 법의 이름으로.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마지막 전쟁터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괴물을 잡으려면 괴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의 성으로 직접 들어가야 해. 그녀의 성은 바로 그녀 자신의 법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아주 사소해 보이는 특허 소송 항소심 하나를 자신에게 직접 배당했다. 그것은 20년 전 천궁 레이더 시스템의 부품을 납품했던 방산업체 태산중공업의 자회사와 한 중소기업 간의 소송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재판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기술의 공익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 심리로 지정했다. 이것은 과거의 유령들을 현재의 법정으로 소환하기 위한 그녀의 치밀한 법률적 설계였다. 며칠 후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치계를 뒤흔들 소환장들이 발부되기 시작했다. 20년 전 임재혁 박사의 기술 유출 사건의 최초 수사관이었던 마동철, 당시 방산 계약을 주도했던 태산중공업의 회장, 그리고 20년 전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모든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던 책임자이자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강민국 의원, 그들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인 이문경의 공식적인 증인 소환을 감히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가 허세를 부리고 있으며
자신들을 위협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법률팀이 젊은 여자 판사 하나쯤은 쉽게 짓누를 수 있을 것이라 오만하게 확신했다. 그들은 제 발로 호랑이 굴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특별 심리가 열리는 날 아침, 법원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법조계, 정재계의 거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다. 차기 대통령의 안보관을 검증하는 거대한 정치적 쇼케이스처럼 보였다. 강민국은 가장 자신만만한 얼굴로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즐기고 있었다. 마동철 역시 그의 곁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부가 입장했다. 이문경은 차가운 법복을 입고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가장 높은 재판장석에 앉았다. 그녀는 복수자의 딸이 아닌 오직 법과 정의의 여신으로서 그곳에 존재했다. 그녀의 눈이 방청석에 앉은 강민국과 증인석에 앉게 될 마동철을 아주 잠시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법정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지금부터 2025가 합 1334 특허권 침해 금지소송 항소심에 특별 심리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판결 망치를 들어 책상을 가볍게 내리쳤다. 땅, 그 소리는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인 동시에 2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죄악의 역사를 끝장낼 처형의 종소리였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정 이문경이 주재하는 특별 심리는 대한민국 전체의 시선이 집중된 거대한 부대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재판장석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오직 진실만을 좇는 법의 여신 그 자체였다. 재판의 초반은 지루할 정도로 기술적인 공방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양측 변호인과 전문가 증인들을 통해 20년 전 천궁 레이더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놓았다. 방청석에 앉은 강민국과 곧 증인으로 나설 마동철은 이 모든 과정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오만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마동철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증인 마동철,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마동철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증언대에 섰다. 그는 20년 전의 수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에 대해 막힘없이 진술했다. 임재혁 박사가 명백한 반역자였다고. 하지만 이문경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그의 여유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살인자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작성했던 20년 전의 수사보고서의 빈틈을 메스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증인께서는 당시 임재혁 박사의 연구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압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확보한 당시 연구소의 출입 기록에 따르면 증인의 압수수색팀이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연구실에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증인께서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선우 군을 변호사나 보호자 없이 심야의 단독으로 추가 신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미성년자 증인을 그렇게 무리하게 신문해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계속해서 그의 절차적 위법 행위와 모순점들을 공격했다. 마동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갑옷이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한 꺼풀씩 벗겨져 나가고 있었다. 마동철이 궁지에 몰렸을 때 이문경은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다.
죽은 김기철 소장의 일기장이었다. 강민국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일기장의 내용은 법정의 서기관을 통해 담담한 목소리로 낭독되었다. 강민국의 협박, 친구를 배신해야 했던 고뇌, 그리고 죽음의 공포, 20년 전의 비극이 죽은 자의 목소리를 통해 법정 안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마침내 이문경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박진석 연구원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영상과 그의 목숨과 맞바꾼 연구 데이터였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초췌하지만 강직한 눈빛의 박진석 연구원이 나타났다. 그는 영상 속에서 20년 전 사건의 모든 진실을 자신의 목소리로 증언했다. 임재혁 박사가 어떻게 강민국의 비리를 눈치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박사님을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완성한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의 설계도를 공개했다. 그는 이 기술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임재혁 박사의 결백을 증명하고 동시에 이 나라의 국방력을 지켜줄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영상 속 그의 마지막 말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저는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부디. 제 목숨과 맞바꾼 이 증거로 제 스승님의 빼앗긴 명예를 되찾아 주시고 이 나라의 썩어빠진 심장부를 도려내 주십시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거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문경은 판결 망치를 쥔 채 증인석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마동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법부의 권위와 20년간 억눌려온 한 딸의 슬픔을 모두 담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증인 마동철, 20년 전 당신은 한 명의 애국자를 반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당신은 마지막 남은 진실의 목소리마저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 법정에서 당신의 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증언하십시오. 이 모든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누가 지시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마동철은 자신이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버려질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정확하게 강민국을 향해 있었다. 강민국입니다. 저 악마가 나한테 모든 걸 시켰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 모두를 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의 절규와 함께 법정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강민국에게로 향했다. 그의 정치 인생이, 그의 모든 위선적인 삶이 가장 믿었던 사냥개의 마지막 발악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법정의 문이 열리고 특별검사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동철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어서 방청석으로 걸어가 굳어버린 강민국의 앞을 막아섰다. 이문경은 자신의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혼돈을 고요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판결 망치를 들어올렸다. 이것으로 오늘 재판을 마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버지, 그리고 박진석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는 죽지 않고 이곳에 살아있었습니다. 특별심리는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손으로 과거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문경 게이트2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이 되어 부패한 권력의 가장 높은 곳까지 모조리 삼켜버렸다.
재판은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박진석의 마지막 증언과 김기철의 일기장은 그 어떤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결국 강민국 전 대선 후보는 반역죄, 살인교사,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수수 등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충직한 사냥개였던 마동철과 진실에 침묵했던 황준석 전 검사장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복과 경찰복을 벗은 채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자 과거는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년 전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반역자라는 누명을 썼던 구 임재혁 박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과학자이자 애국자로서 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순국선열이라는 칭호가 붙게 되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훈장 추서식 이문경은 이제는 떳떳하게 세상에 공개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아버지를 대신해 국가 최고 훈장을 받았다. 그녀는 짧지만 힘있는 소감을 남겼다. 정의는 때로는 아주 더디고 고통스러운 길을 통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저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죽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모든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와 함께 싸웠던 동지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석이는 평생을 바쳤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으로 돌아갔다. 김태우는 아버지와 임재혁 박사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제2의, 제3의 박진석과 같은 양심 있는 내부 고발자들을 돕는 새로운 사명을 시작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세상은 이문경의 다음 행보를 주목했다. 그녀는 부패한 거대 권력을 무너뜨린 이 시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대법원장이나 법무부 장관 같은 더 높은 권력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자신의 자리에 묵묵히 남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대법원장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지난 20년, 저의 싸움은 순수한 정의감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딸로서의 복수심이라는 너무나도 사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짐을 내려놓았으니 저는 다시 판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높은 곳이 아닌 매일매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이고 법의 이름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자리 말입니다. 그녀는 복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지켜야 할 정의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1년 후 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이문경은 여전히 그 재판장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의 재판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 제약회사가 한 젊은 신진연구원의 신약개발 특허를 교묘하게 가로챈 작고 평범해 보이는 소송이었다. 힘없는 개인과 거대한 권력의 싸움, 어딘가 20년 전 그녀의 아버지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재판장석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원고석에 앉은 젊은 연구원의 눈에서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석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약자와 강자의 싸움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터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법정에는 바로 그녀, 이문경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잠시 법복 아래에 간직하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과거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진실의 무게를 저울질할 가장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관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유령들은 모두 떠났다. 그녀는 이제 온전한 이 시대의 판사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맑고 장엄하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원고 이수연 씨가 제기한 특허권 귀속 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땅 그녀의 판결 망치가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것은 하나의 재판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은 끝났지만 정의를 위한 일상의 싸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녀가 언제나 그 최전선에서 법의 이름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는 장엄하고도 희망찬 시작의 소리였다.